우리 인도가 선택한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14억 인구 인도의 총리가 뉴델리 인프라 선포식에서 선언했습니다. 그 화려한 단상에는 한국 기술진들이 서 있었고, 같은 시각 우리 일본 본사의 지시를 받은 일본 대표단은 호텔에서 쓸쓸히 짐을 싸고 있었죠. 3년을 준비한 50조 원짜리 입찰 서류는 단 15분 만에 파쇄기에 들어갔습니다. 도쿄 외무성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 일본도 아닌 왜 하필 한국인가? 일본 정부는 즉각 인도 현지에서 25년을 보낸 최고 전략가를 델리로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뒤 그가 도쿄로 가져온 보고서 첫 줄에 일본의 엘리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자본으로 통제하려 했고 한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을 가르쳤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대 국가 인도의 차세대 핵심 사업을 한국 기업들이 완벽하게 독점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인도 정부가 어떻게 우리 일본의 기획안을 단번에 쳐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일본 경제국장이 회의실에서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장관이 창밖을 보며 씁쓸하게 대답했었죠. 인도 정부는 일본의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한국의 헌신적인 진심을 선택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아시아의 거인 인도가 왜 한국을 굳게 붙잡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일본 외무성 아시아 경제협력국 특별심의관 다나카 케니치입니다. 새벽 3시 도쿄 가스미가세키 외무성 청사에 날카로운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일본 아시아 경제협력국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었죠. 거대한 원탁 위에는 인도 정부가 방금 도쿄로 타전한 한 장의 통보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인도 차세대 스마트시티 및 전력망 통합 사업 서류 심사 결과 통보서였습니다. 무려 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였죠. 우리 일본 컨소시엄은 이 막대한 사업을 독식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치밀하게 로비를 펼치며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의 대답은 처참하고 굴욕적인 서류 심사 완전 탈락이었습니다. 다카기 국장, 14억 인구의 인도 정부가 어떻게 우리 일본 컨소시엄을 단번에 탈락시킬 수 있습니까? 회의실 상석에 앉은 일본 외무성 장관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명백한 인도 정부 관료들의 행정착오입니다. 무지한 인도 관료들이 우리 일본 본사의 완벽하고 정밀한 설계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카기 국장이 식은땀을 닦아내며 더듬거리며 대답했었죠. 다카기 국장은 일본 재무성 출신의 자칭 최고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일본 도쿄의 엘리트들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오만함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도 대륙을 그저 일본의 거대한 자본으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하청 공장쯤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카기 국장은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인도 스마트시티 조감도를 띄웠습니다. 인도 정부는 결국 우리 일본의 압도적인 자본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수준 낮은 인도 기술력으로는 이 50조 원짜리 차세대 전력망을 절대 스스로 구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카기 국장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맹목적인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일본 관료들은 인도 시장을 일본의 영원한 식민지이자 앞마당이라고 굳게 착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두운 회의실 구석에서 숨이 막히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만 25년을 근무했던 저 다나카 케니치의 본능적인 직감이 파국을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정부가 보낸 탈락 통보서 가장 하단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국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50조 원 사업의 단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명된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확인한 순간 일본 외무성 장관의 표정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한국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한국 기업들은 과거 우리 일본 기업들에게 값싼 철강이나 납품하던 이류 하청 업체들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한국이 우리 일본을 밀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장관이 두 주먹으로 원탁을 내리치며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도쿄의 늙은 관료들에게 한국은 영원한 제자이자 영원한 하청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 바닷가에 건너가 공장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그 낡고 빛바랜 기억 속에 완전히 갇혀 있었죠.
다카기 국장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장관님, 한국 기업들의 얄팍한 상술과 헐값 로비에 인도 관료들이 잠시 눈이 먼 것뿐입니다. 한국의 조잡한 기술력으로는 인도 스마트 시티의 복잡한 제어 시스템을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인도 정부는 다시 우리 일본에게 살려달라며 백기를 들고 찾아올 것입니다. 일본 엘리트들은 끝까지 냉혹한 현실을 부정하며 눈을 가렸습니다. 일본 엘리트들은 한국이 어떻게 인도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는지 차분하게 분석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오직 일본의 과거 영광에 취해 인도의 선택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죽 가방에서 아시아 경제협력국 내부 긴급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그 극비 보고서에 적힌 차가운 수치들은 다카기 국장의 오만한 망상과는 정반대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인도 전역의 핵심 인프라와 첨단 산업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수년째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는 중이었습니다. 장관이 핏발선 눈으로 회의실 구석에 앉은 저 다나카 케니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다나카 심의관이 지금 당장 인도 뉴델리로 날아가십시오. 인도 정부가 도대체 무슨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지 인도 현지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낱낱이 보고서를 작성해 오십시오. 장관의 날카로운 지시는 무척이나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비참한 실패를 증명하고 일본 기술의 위대함을 다시 확인해 오라는 강압적인 명령이었죠. 다카기 국장이 저 다나카를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몽상에 빠진 인도 관료들에게 우리 일본 본사의 위엄과 자본력을 확실하게 일깨워주고 오십시오. 한국 따위가 감히 일본의 위대한 앞마당을 넘볼 수 없다는 뼈저린 현실을 말입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쿄 하네다 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50조 원 규모 스마트 시티 사업의 입찰 세부 내역서를 다시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인도 정부가 요구한 최우선 조건은 단순한 자본 투자나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인도의 미래를 함께 땀 흘리며 설계할 진짜 파트너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일본은 그 조건의 진짜 의미를 단 한 글자도 이해하지 못했죠. 인도 뉴델리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특유의 숨막히는 뜨거운 열기와 매연이 제 온몸을 거칠게 덮쳤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온 저는 지체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델리 신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스마트 전력망 제어센터로 곧장 발걸음을 내달렸습니다. 델리 신도심 전력망 제어센터에 육중한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통제실 내부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통제실의 모든 핵심 장비는 우리 일본 기업들의 동무대였었죠. 히타치와 도시바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있던 일본의 자랑스러운 철옹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도쿄의 일본 관료들이 굳게 믿고 있던 상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통제실 전면을 가득 채운 대형 디스플레이와 끝없이 늘어선 서버렉에는 전부 한국 기업과 한국전력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일본 기업들이 인도 전력망 시장에서 차지했던 점유율은 무려 78%에 달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78%라는 수치가 단 3년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헛숨을 들이켜며 통제실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30년 직위 오랜 인맥이자 인도 전력부 최고위 관료인 굽타 국장을 마주쳤습니다. 굽타 국장은 인도 시장에서 우리 일본의 이익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해주던 친일본 성향의 핵심 관료였죠. 굽타 국장. 도대체 델리 신도심 제어센터에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 일본의 최첨단 장비들은 전부 어디로 치워버린 것입니까? 제가 떨리는 손을 감추며 굽타 국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굽타 국장은 들고 있던 서류철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아주 차갑고 냉소적인 눈빛으로 저 다나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일본의 그 낡은 최첨단 장비들은 이미 전부 폐기 처분했습니다. 우리 인도 정부는 더 이상 답답하고 오만한 일본의 통제 방식을 견딜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굽타 국장의 단호한 대답은 제 심장을 예리한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굽타 국장이 통제실 중앙에서 맹렬하게 돌아가는 한국산 메인 서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우리 인도는 매년 끔찍한 몬순 폭우와 극심한 전력 난조를 겪습니다.
과거 일본 기업의 제어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하면 일본 도쿄의 본사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 인도 엔지니어들은 손가락만 빨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기기 결함의 근본 원인조차 우리 인도 측에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굽타 국장의 차가운 폭로가 통제실 내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반박할 명분을 찾지 못해 입술만 꽉 깨물었었죠. 우리 일본은 핵심 기술 유출을 막는다는 알량한 핑계로 인도의 모든 인프라 시스템을 블랙박스처럼 철저하게 봉인해 두었습니다. 인도 현지 관료들을 그저 일본의 통제 매뉴얼을 따르는 소모품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나카 심의관, 한국 기업들은 우리 인도 관료들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몬순 폭우가 쏟아지는 진흙탕 속에서도 우리 인도 기술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전력 시스템을 통째로 재설계했습니다. 굽타 국장이 한국 기업들의 헌신적인 태도를 묘사하며 목소리에 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시스템 통제 권한을 우리 인도 정부에게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본사에 결제를 올리는 대신 현장에서 즉시 코드를 수정하고 인도 현지 기술자들에게 그 대처 방법까지 완벽하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도 정부가 50조 원짜리 스마트 시티 파트너로 왜 통제하려는 일본을 버리고 헌신하는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제 조금 현실 감각이 돌아오십니까? 저는 다카기 국장이 도쿄 외무성 회의실에서 떠들어대던 오만한 헛소리를 떠올리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면 인도 정부가 제정신을 차리고 우리 일본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던 그 근거 없는 착각이 얼마나 썩어빠진 망상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죠. 우리 일본은 인도 시장을 영원히 통제하고 착취할 수 있다고 맹신했지만 현실은 우리 일본이 철저하게 고립되어 쫓겨난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굽타 국장의 잔인한 팩트 폭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스마트 전력망 시장 점유율 78%를 한국에 빼앗긴 것은 그저 소소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치명적인 파국은 우리 인도의 심장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남부 벵갈루루의 국방항공우주 단지로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일본의 헛된 자존심이 어떻게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굽타 국장은 그 서늘한 경고를 끝으로 차갑게 뒤돌아 통제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델리 신도심의 거대한 한국산 디스플레이 불빛 아래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는 것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전력망 인프라가 무너진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그토록 철저하게 블랙박스로 숨기고 천문학적인 가격에 팔아먹으려 했던 인도의 국방 시스템에 도대체 무슨 끔찍한 균열이 터진 것인지 즉각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통제실을 빠져나와 벵갈루루행 국내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델리 상공을 날아오르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오직 숨막히는 불안감만이 독버섯처럼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벵갈루루의 거대한 첨단 국방 단지에 도착해 굳게 닫힌 조립 라인의 육중한 철문을 두 손으로 거칠게 밀어 접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숨을 턱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부 벵갈루루의 국방항공우주 단지는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인도 남부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활주로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국방 조립 공장들이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우리 일본은 10년 전부터 이 벵갈루루 국방 단지에 일본산 차세대 방공 레이더 시스템을 팔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일본 방위성 엘리트 관료들은 인도의 막대한 국방 예산을 일본 본사에 마르지 않는 현금 창고로 여겼습니다. 인도 국방부가 일본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당연히 무릎을 꿇고 애원할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저는 굳게 닫힌 벵갈루루 제3조립 라인의 육중한 철문을 두 손으로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참상에 그만 숨을 턱 멈추고 말았습니다. 공장 내부는 일본 도쿄 엘리트들의 오만한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차세대 방공 레이더 시스템 차체들이 쉴 새 없이 조립 라인을 타고 흘러가고 있었죠. 시퍼런 용접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대형 크레인이 무거운 철갑을 쉴 새 없이 번쩍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레이더 조립 라인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일본 도쿄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무려 2,000명에 달하는 인도 현지 엔지니어들이 태블릿 PC를 들고 조립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조립 공장 중앙 벽면에는 인도 국기와 함께 낯선 한국의 태극기가 아주 거대하고 선명하게 걸려 있었죠. 일본 기업의 흔적이나 로고는 그 거대한 조립 공장 어디에도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일본 도쿄에서 예까지 오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인도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속 싱 장군이 등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로 저 다나카를 불렀습니다. 싱 장군은 과거 일본 방위성과의 레이더 도입 협상에서 인도 측 수석 대표를 맡았던 아주 깐깐하고 빈틈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덜덜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싱 장군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싱 장군, 이 거대한 레이더 조립 공장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도 엔지니어들끼리 어떻게 이토록 복잡한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직접 조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처참한 패배감에 심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싱 장군은 일본의 뼈아픈 몰락을 조롱하듯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었죠. 다나카 심의관. 우리 인도 정부는 일본 방위성이 내민 굴욕적인 무기 도입 계약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우리 인도는 대신 한국 방산 기업과 손을 잡고 차세대 방공 레이더를 인도 벵갈루루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싱 장군. 우리 일본의 레이더 기술력이 한국 방산 기업의 기술력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인도 국방부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위대한 일본을 버리고 한국 기업을 선택했단 말입니까? 제가 일본의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싱 장군을 향해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싱 장군은 조립 라인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인도 청년 엔지니어들을 자랑스럽게 가리키며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인도 정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일본 기업들이 강요하는 그 잘난 블랙박스가 아닙니다. 일본 방위성은 핵심 방산 기술을 철저하게 블랙박스로 봉인한 채 껍데기 완제품만 비싸게 팔아먹으려 했습니다. 방공 레이더 뚜껑을 열어볼 권한조차 우리 인도 군대에게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 도쿄의 관료들은 우리 인도를 그저 돈 많은 호구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싱 장군의 묵직한 팩트 폭격이 제 심장을 무참하게 난도질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무기를 인도로 한번 팔고 나면 유지 보수 명목으로 수십 년 동안 인도 국방부의 예산을 거머리처럼 빨아먹으려 치밀하게 기획했었죠. 레이더 핵심 부품의 나사 하나조차 인도 현지 기술자들이 절대 만지지 못하게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 엘리트 관료들이 맹신하던 완벽한 방산 경제 종속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14억 인구 인도는 그런 굴욕적인 기술 종속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14억 인구 인도의 선택은 일본의 얄팍한 꼼수를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나카 심의관. 한국 방산기업은 우리 인도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일본 기업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방공 레이더의 핵심 도면을 우리 인도 엔지니어들에게 전부 활짝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레이더 부품을 깎는 방법부터 복잡한 시스템 코드를 짜는 방식까지 공장 밑바닥부터 완벽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싱 장군이 한국 방산기업의 헌신적인 태도를 칭송하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우리 인도 군대는 단순한 무기 소비자가 아니라 14억 인구 인도를 스스로 지키는 굳건한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 인도에게 스스로 첨단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끝까지 굳게 닫힌 블랙박스만 오만하게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도 국방부가 일본 컨소시엄을 매몰차게 버리고 한국 기업을 유일한 파트너로 선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싱 장군의 차가운 일갈에 저는 거대한 철퇴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일본이 철저하게 숨겨두었던 얄팍한 상술과 오만함의 민낯이 세상천지에 낱낱이 까발려진 기분이었죠. 일본 관료들은 14억 인구 인도를 한낱 현금 인출기로만 바라봤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인도를 진정한 동반자로 대우했던 것입니다. 조립 라인 저편에서 인도 청년 엔지니어 하나가 환하게 웃으며 한국인 기술자와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이 제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인도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차가운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몬순의 폭우와 벵갈루루의 폭염을 이겨내며 피와 땀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전우이자 끈끈한 식구였습니다. 우리 일본은 그토록 갈망하던 인도 국방시장에서 완벽하게 추방당한 초라한 이방인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도쿄의 늙은 관료들이 외무성 대회의실에 앉아 헛된 축배를 드는 동안 일본의 자랑스러운 방산기술 패권은 이 벵갈루루 공장에서 철저하게 박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참담한 패배의 명백한 증거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도저히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사업을 독식했는지 무언가 다른 거대한 로비나 음모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며 제 자신을 필사적으로 세뇌하고 있었죠. 신 장군은 충격에 빠져 비틀거리는 저 다나카를 향해 아주 두껍고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무심히 툭 던졌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이 벵갈루루 방공 레이더 공장의 끔찍한 참상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도 정부가 어떻게 한국을 압도적인 1위 파트너로 평가하고 일본을 가장 비참한 최하위로 강등시켰는지 그 잔인하고 냉혹한 채점표를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신 장군이 던진 그 낡은 서류 가방 안에는 인도 국가안보회의 최고위급 관료들만 은밀하게 열람할 수 있는 1급 극비 문서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하게 떨리는 두 손으로 그 낡은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천천히 열어젖혔습니다. 저는 신 장군이 건넨 인도 국가안보회의 1급 극비 문서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낡은 문서 안에는 인도 정부가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을 잔혹하게 평가한 절대적인 채점표가 들어 있었죠. 우리 일본은 기술 이전 의지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고작 2점을 받았습니다. 경쟁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인 꼴찌였습니다. 일본 본사의 이기적인 블랙박스 정책과 치졸한 통제욕이 낳은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였죠. 반면 한국은 기술 이전과 동반 성장 항목에서 10점 만점을 기록하며 단독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에 적힌 충격적인 진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인도 남부 첸나이의 차세대 반도체 인프라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첸나이 건설 현장은 섭씨 40도의 끔찍한 폭염과 몬순의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일본의 엘리트 관료들이라면 단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도망쳤을 끔찍한 진흙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흙탕 한가운데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전모를 쓴 500명의 한국 파견 엔지니어들이 쏟아지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인도 노동자들과 함께 뒹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저기 진흙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똑똑히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바로 한국에서 파견된 최고급 엘리트 엔지니어들입니다. 첸나이 인프라 현장 총괄 책임자인 칸난 소장이 한국 기술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칸난 소장. 한국의 최고급 엘리트 기술자들이 도대체 왜 저런 끔찍한 진흙탕 속에서 인도 노동자들과 직접 무거운 철골을 나르고 있는 것입니까? 저런 단순한 육체 노동은 인도 현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전부 떠맡기면 되는 일 아닙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칸난 소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일본 본사에서 파견된 일본 관리자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쾌적한 현장 사무소에 앉아 차가운 지시만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칸난 소장이 얼굴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그것이 바로 거만한 일본과 헌신적인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일본 관리자들은 언제나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뒷짐을 진 채 우리 인도 노동자들을 벌레처럼 통제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시작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인도 기술자들 옆에 바짝 붙어 복잡한 설계 도면을 직접 펼쳤습니다. 칸난 소장의 날카로운 일깔은 제 심장을 예리한 비수로 후벼 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복잡한 반도체 인프라 배선 작업을 인도 기술자들에게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현장에서 한국 기술자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 인도 청년 기술자들이 그 고급 기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우리 인도 정부는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잠재력과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억 인구 인도를 진짜 첨단 국가로 이끌어줄 훌륭한 스승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비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팔았고 우리 일본은 굳게 닫힌 블랙박스 기계 덩어리만 비싸게 팔았습니다. 오직 한국 기업만이 진흙탕 속에서 우리 인도 청년들에게 첨단 인프라를 스스로 구축하는 위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칸난 소장의 목소리에는 한국을 향한 맹렬하고 깊은 존경심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14억 인구 인도의 최고 엘리트가 한국 기술자들을 완벽한 스승으로 인정하고 고개를 깊이 숙인 것입니다. 우리 일본이 자본으로 인도의 목줄을 쥐려 할 때 한국은 땀과 피로 인도의 심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칸난 소장. 한국 기업들이 그토록 소중한 국가 핵심 기술을 전부 가르쳐주면 결국 미래에는 인도 기업들에게 시장을 전부 빼앗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 기업들은 지금 바보처럼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일본 관료 특유의 차갑고 계산적인 논리로 칸난 소장에게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칸난 소장이 제 어리석은 질문을 비웃으며 아주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한국 기업들은 얄팍한 단기 이익을 미련 없이 포기하는 대신 우리 인도 정부의 완벽한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몬순의 폭우 속에서 한국과 인도가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쌓아올린 묵직한 신뢰는 그 어떤 막대한 자본으로도 절대 부술 수 없는 강철 같은 무기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제 한국 기업이 아니면 그 어떤 국가의 기업과도 대규모 계약을 맺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신뢰라는 두 글자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일본은 인도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수십조 원의 막대한 엔화를 미친 듯이 쏟아부었습니다. 인도 델리 시내에 지하철을 깔아주고 고속철도 건설 자금을 빌려주며 우리 일본이 인도의 위대한 은인이라고 거들먹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14억 인구 인도의 거대한 심장을 움켜쥔 것은 거만한 돈이 아니라 따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한국은 14억 인구 인도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피를 나눈 형제 국가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첸나이 현장에 투입한 500명의 정예 엔지니어들은 단 40개월 만에 5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인프라 기초 공사를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일본 본사의 거만한 관료들이 쓸데없는 서류 작업과 책임 회피에만 10년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친 듯한 속도와 실행력으로 인도 대륙의 경제 지도를 통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다나카 심의관. 첸나이 현장 인도 노동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굳게 내려오는 한국 기술자들의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자신들도 과거에 외국의 도면을 보며 밤새워 눈물로 기술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한국이기에 우리 인도 청년들의 간절한 절박함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감싸 안았던 것입니다. 칸난 소장의 마지막 팩트 폭격은 제 남은 알량한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 바닷가에 건너가 공장 짓는 법을 가르쳤다며 매일 밤 술자리에서 으스대던 일본 도쿄 늙은 관료들의 역겨운 오만함이 떠올라 미칠 듯한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학생이 되어본 적이 있는 한국은 스승의 위대함을 알았지만 처음부터 잘 살았던 일본은 끝까지 블랙박스를 고집하다 영원히 고립된 늙은 장사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첸나이의 몬순 폭우 속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장 일본 본사로 돌아가 일본 엘리트 관료들의 썩어빠진 망상과 착각을 낱낱이 박살내야만 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14억 인구 인도를 완벽하게 굴복시켰는지 그 위대한 참교육의 잔인한 진실을 도쿄 한복판에 터뜨릴 준비를 독하게 시작했습니다. 인도 첸나이 건설 현장에서 끔찍한 진실을 목격한 후 저는 곧장 호텔로 돌아와 글로벌 전략 컨설팅 펌의 비공개 심층 보고서를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글로벌 컨설팅 펌 맥킨지가 작성한 극비 보고서였죠. 저는 그 보고서 표지에 선명하게 박힌 제목을 보고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바로 코리아 플레이북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맥킨지는 더 이상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 모델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자본으로 약소국을 윽박지르고 통제하던 서구 열강들의 낡은 패권 시대는 이미 처참하게 끝장났다고 맹렬하게 선언하고 있었죠.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 다나카의 입술은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14억 인구 인도를 필두로 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거대한 신흥 강국들이 이제는 오직 한국식 동반 성장 모델만을 국가의 절대적인 생존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일본은 막대한 차관을 무기로 아시아 국가들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끌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돈을 거절하고 한국의 가르침을 향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도쿄로 타전하실 최종 보고서는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까? 제가 머물던 뉴델리 호텔 방으로 국타 국장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굽타 국장의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당당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완벽한 패배를 확신한 승자의 표정이었죠. 굽타 국장. 인도 정부가 한국과 맺었다는 100년 파트너십 공식 선언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국가 간의 조약에 100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숫자를 박아 넣는 것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제가 글로벌 보고서에서 확인한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 날카롭게 따져 물었습니다. 굽타 국장이 가져온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우리 인도 정부는 14억 인구 인도의 미래를 함께 개척할 진정한 피를 나눈 혈맹을 선택한 것입니다.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가 100년의 운명을 완벽하게 묶어버린 위대한 결단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거만한 일본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철학입니다. 굽타 국장의 확고한 대답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인도의 거대한 소비 시장에 자국의 비싼 제품을 강제로 팔아치우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헐값에 저질 제품으로 인도의 산업 생태계를 바닥부터 파괴하려 들었죠. 그리고 우리 일본은 굳게 닫힌 블랙박스 기술로 인도를 영원한 경제적 노예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국만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인도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며 인도의 청년들에게 스스로 일어서는 위대한 낚시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며칠 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 인프라 장관 회의에서 무슨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아시아 각국의 장관들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일본 대표단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한국 대표단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서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치열한 전쟁을 벌였죠. 굽타 국장이 통쾌하다는 듯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세계의 경제 패권 룰이 한국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재편되는 소름 돋는 권력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일본의 엘리트 관료들은 아시아 국가 관료들을 자신들의 사무실 밖에서 몇 시간씩 무례하게 세워두고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관료들은 텅 빈 회의실에서 처량하게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죠. 반면 한국 대표단 앞에는 아시아 각국의 장관들이 번호표를 뽑고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매일같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도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더 이상 일본의 비싼 블랙박스 기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기술을 투명하게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코리아 플레이북만이 아시아가 살아남을 유일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굽타 국장의 선언은 인도를 넘어 아시아 대륙 전체가 일본을 철저하게 버렸다는 잔인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14억 인구 인도가 한국의 모델을 채택하자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마치 거대한 도미노처럼 한국식 룰에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본사의 거만한 관료들이 도쿄의 우물 안에서 헛된 축배를 들고 있는 동안 아시아 대륙의 판도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지배자를 향해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닫고 도쿄로 보낼 최종 감사 보고서를 서둘러 갈무리했습니다. 이 잔인하고 치명적인 패배의 진실을 일본 도쿄 외무성 회의실 한복판에 폭탄처럼 터뜨려야만 했습니다. 저 다나카는 그 어떤 변명이나 포장도 없이 일본의 처참한 멸망을 증명하는 차가운 데이터만을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오만하고 무능한 다카기 국장과 늙은 관료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치명적이고 묵직한 팩트 덩어리였습니다. 이제 거대한 자본으로 윽박지르던 강대국들이 한국이 세운 새로운 룰 앞에 줄을 서는 문명사적 권력 역전이 완벽하게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초라한 하청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경제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고 지배하는 위대하고 거대한 룰 메이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뉴델리 공항에서 도쿄행 비행기에 오르며 제 가슴속에서 묘하게 끓어오르는 거대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썩어가는 일본의 관료로서 느끼는 참담함과 동시에 한국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에 대한 맹렬한 존경심이 제 안에서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죠. 단돈 몇 푼의 이익을 포기하고 14억 인구 인도의 굳건한 신뢰를 얻어낸 한국의 위대한 결단력은 일본의 그 어떤 엘리트 관료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스케일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 일본 엘리트들의 오만한 낯짝에 이 참혹한 보고서를 집어던질 생각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가스미가세키 외무성 청사의 무거운 철문을 다시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일본 아시아경제협력국 대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장관을 비롯한 최고위급 엘리트 관료들이 거대한 원탁에 둘러앉아 긴급 합동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중이었죠. 제가 인도 뉴델리에서 도쿄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일본 본사의 모든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든 것입니다. 회의실 중앙 스크린 앞에서는 여전히 다카기 국장이 오만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다나카 심의관이 인도 현지에서 쓸데없는 공포감에 전염되어 돌아왔을 것입니다. 14억 인구 인도는 결국 우리 일본의 거대한 자본력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따위의 조잡한 기술력으로는 인도 스마트시티의 방대한 데이터를 절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카기 국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썩어빠진 망상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늙은 관료들은 다카기 국장의 허황된 헛소리에 안도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거대한 분노를 억누르며 회의실 원탁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입수한 인도 국가안보회의 극비평가서와 글로벌 컨설팅 펌의 코리아 플레이북 보고서를 원탁 위로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도쿄 대회의실의 무거운 공기가 단번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다카기 국장. 인도 정부가 제정신을 차리고 우리 일본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알량한 착각은 지금 당장 파쇄기에 처박으십시오. 우리 일본은 14억 인구 인도 시장에서 영원히 그리고 철저하게 추방당했습니다. 저 다나카의 차갑고 날카로운 일갈에 다카기 국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다카기 국장이 핏발선 눈으로 삿대질을 하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감히 일본 외무성 장관님 앞에서 무슨 불경한 망발을 짓거리는 것입니까? 한국 기업들이 인도 관료들에게 헐값으로 뇌물을 먹인 것이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다카기 국장. 뇌물과 얄팍한 상술에 찌든 것은 바로 우리 일본 본사의 엘리트 관료들입니다. 이 극비평가서에 적힌 차가운 수치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극비평가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거칠게 펼쳐 다카기 국장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기술 이전과 동반 성장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고작 2점이라는 비참한 꼴찌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본 방위성과 일본 기업들이 굳게 닫힌 블랙박스로 인도 정부를 기만하고 통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10점 만점을 기록하며 14억 인구 인도의 단독 1위 파트너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제 참혹한 폭로에 회의실에 앉아있던 일본 엘리트 관료들의 숨소리조차 완전히 멎어버렸습니다. 일본 외무성 장관이 떨리는 손으로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극비평가서의 붉은 수치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일본의 완벽하고 치명적인 패배를 증명하는 냉혹한 팩트 앞에서는 그 어떤 구차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국가 핵심 기술을 인도 정부에게 기꺼이 내어준단 말입니까? 한국 기업들은 훗날 14억 인구 인도에게 모든 시장을 다 빼앗길까 봐 두렵지도 않은 것입니까? 일본 외무성 장관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첸나이 진흙탕에서 목격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위대한 헌신을 떠올리며 아주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한국 기업들은 얄팍한 단기 이익을 미련 없이 포기하는 대신 14억 인구 인도의 영원한 신뢰를 완벽하게 얻어냈습니다. 우리 일본이 거만한 장사꾼처럼 굴 때 한국은 진흙탕 속에서 인도 청년들에게 첨단 인프라를 스스로 구축하는 방법을 바닥부터 가르쳤습니다. 한국은 인도의 멍청한 하청 고객이 아니라 14억 인구 인도의 위대한 스승이 된 것입니다. 회의실 원탁 주변으로 짙은 패배감과 숨막히는 절망감이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일본이 30년 동안 천문학적인 엔화를 쏟아부어 만들려 했던 인도 제국은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다카기 국장과 늙은 관료들을 향해 가장 치명적이고 잔인한 마지막 일격을 자비 없이 날렸습니다. 다카기 국장. 과거 우리 일본 엘리트 관료들은 한국 바닷가에 건너가 공장 짓는 법을 가르쳤다며 매일 밤 술자리에서 한국을 더럽게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조롱이 지금 우리 일본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맹독이 되었습니다. 인도 총리가 직접 한국 기업 총수들에게 기술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이유를 물었을 때 한국 총수가 남긴 위대한 대답을 똑똑히 들어보십시오.
저는 잠시 거친 숨을 고르고 회의실의 모든 일본 관료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한국 기업 총수의 대답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인도 총리님, 우리 한국도 반세기 전에는 남의 나라 도면을 보며 밤새워 눈물로 기술을 배웠던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한국이기에 14억 인구 인도의 간절함을 세상에서 가장 뼈저리게 잘 압니다. 스스로 배워본 나라만이 진정으로 남을 가르칠 줄도 아는 법입니다. 저 다나카의 묵직한 전달이 끝난 순간 도쿄 외무성 대회의실은 무덤과도 같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엘리트 관료들의 일그러진 얼굴에는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수치심과 함께 한국을 향한 맹렬한 경외감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남의 도면을 보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던 그 작고 가난했던 한국이 이제는 14억 인구 대국을 가르치고 세계의 경제 룰을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일본은 오직 거만한 스승이었던 적은 있어도 단 한 번도 간절한 학생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찢어지는 갈증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거만한 블랙박스만 고집하다 비참하게 멸망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장관이 자리에서 무겁게 일어나며 아주 서늘하고 결단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카기 국장, 당장 이 신성한 회의실에서 당신의 발로 걸어나가십시오. 다카기 국장을 비롯하여 낡은 망상에 빠진 모든 관료들은 오늘부로 아시아경제협력국에서 전원 즉각 경질입니다. 우리 일본 본사는 처음부터 모든 대인도 전략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뼈아프게 써 내려가야만 합니다. 장관의 무자비한 해고 통보에 다카기 국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처참하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자본으로 약소국을 윽박지르던 일본의 썩어빠진 오만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한국이 세운 새로운 동반 성장의 룰이 완벽하게 승리하는 역사적인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본사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서 일본의 최고 권위자들이 한국의 압도적인 실력과 고결한 철학 앞에 스스로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저 다나카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거대한 국가적 경외감이 활화산처럼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한국은 막대한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위대한 품격과 헌신으로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거대 열강들은 한국이 만들어낸 이 숭고한 글로벌 스탠다드 앞에 고개를 깊이 숙이고 새로운 룰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피와 땀을 흘려 세계 경제를 제패한 한국의 무서운 저력은 단순한 사업적 승리를 넘어 인류 문명사에 영원히 기록될 찬란하고 위대한 서사로 거대하게 승화되었습니다. 도쿄 가스미가세키 외무성 대회의실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우리 일본의 낡은 시대가 끝나는 거대한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 원탁에는 다카기 국장이 남기고 간 짐 싸는 상자들만 처량하게 널브러져 있었죠. 일본 본사에 거만했던 엘리트 관료들은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일본이 30년 동안 거대한 자본으로 맹신했던 오만함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나는 끔찍하고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장관은 텅 빈 대회의실 원탁에 홀로 남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도쿄 시내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아주 씁쓸하고 지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우리 일본 본사는 한국에게 완벽하고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막대한 돈으로 14억 인구 인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 일본의 전략은 완전히 썩어빠진 오판이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우리 일본이 저질렀던 오만함에 대한 뼈저린 후회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장관의 등 뒤에 서서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 일본은 14억 인구 인도를 그저 물건을 비싸게 팔아치울 거대한 호구로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며 인도의 심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신뢰를 맹렬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철저하게 패배한 것은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헌신과 품격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 차가운 팩트 폭격에 장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의 패권은 거대한 자본을 휘두르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손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대신 진흙탕 속에서 땀을 흘리며 동반 성장의 가치를 증명해낸 한국이라는 새로운 룰메이커에게 완벽하게 넘어갔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내일 아침 부로 다나카 심의관을 일본 아시아 경제협력국의 새로운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겠습니다.
썩어 빠진 일본의 낡은 대인도 로드맵을 모조리 불태워 버리고 한국의 위대한 철학을 뼈저리게 배우는 새로운 전략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 장관의 단호한 지시가 도쿄 대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저는 장관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그 거대한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외무성 제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덩그러니 앉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제가 30년 전에 직접 작성했던 낡은 일본의 인도 전략 로드맵이 놓여 있었죠. 첫 장에는 인도의 미래를 통제할 국가는 오직 우리 일본뿐이다라는 거만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집어들고 그 거만한 첫 문장의 굵고 검은 두 줄을 거칠게 그어버렸습니다. 우리 일본이 30년 동안 허비했던 그 끔찍한 착각과 망상을 제 손으로 직접 처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백지를 꺼내어 일본 본사가 앞으로 100년 동안 뼈에 새겨야 할 새로운 로드맵의 첫 문장을 아주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일본은 한국처럼 다시 가장 밑바닥 학생이 될 처절한 용기가 있는가? 이 한 문장을 적는데 제 평생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한때 남의 나라 도면을 보며 밤을 새우던 한국의 그 치열하고 간절했던 헝그리 정신. 눈물 젖은 빵을 씹어 삼키며 기술을 배우던 그 겸손한 학생의 태도가 반세기가 흐른 지금 14억 인구 인도의 거대한 심장을 완벽하게 무릎 꿇게 만든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돈으로 세계를 통제하려다 멸망했지만 한국은 진심으로 세계를 가르치며 위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의 위대한 시민 여러분. 과거 한국을 이류 하청 국가라 조롱하고 무시했던 우리 일본의 늙은 엘리트 관료로서 여러분께 가장 깊고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이 몬순의 폭우 속에서 증명해낸 그 숭고한 헌신과 땀방울은 막대한 돈이나 무력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류 문명사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조국 한국은 14억 인구 인도를 넘어 아시아 전체의 룰을 지배하는 가장 눈부시고 압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배워본 국가만이 다른 국가를 진정으로 가르치고 포용할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부디 한국의 역사 속에 영원히 자랑스럽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본은 이제 한국이라는 거대하고 위대한 스승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부터 다시 뼈를 깎는 반성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써내려갈 그 압도적이고 찬란한 미래를 이 늙은 일본 관료가 멀리서나마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묵묵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TV 저는 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